네, 안녕하세요. 서이카입니다. 잘 들리신가요? 네, 소리 잘 들리신가요? 네, 그러면 음성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글 드림, 잘 들리신가요? 예,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금 할 내용은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먼저 화면을 공유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셔서 아마 조금 시간은 조금씩 더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보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녹화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시 보는데도 도움은 될 수는 있으나 지금 말하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냥 카메라 대면 똑같이 하던 말들도 약간 좀 어색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있으면 말하는 입장에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내용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요. 몸이 뻐근하고 아프신가요? 지금 시작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몸이 좀 뻐근하고 이렇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신호를 보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0세, 120세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00세 시대라고 했는데 왜 120세라고 갑자기 늘리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과학자들에 의해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추세선을 그렸을 때 인류의 수명은 120세에서 15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고를 겪지 않는 한 인간의 수명은 120세에서 150세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잡았을 때 120세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라고 했을 때는 그냥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넘어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100세를 붙였지만 과학자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인간이 얼마 정도 사느냐 했을 때는 120세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그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40살이 되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60세가 되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자동차의 타임벨트 아시죠? 타임벨트는 13,000km나 이렇게 좀 오래 달리게 되면 갈아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간의 기관인 눈 같은 경우에 40년 동안 정상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절 같은 경우에는 60세까지 편안하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과정을 조금 길게 써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60세까지 사는 게 아니라 120세까지 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한 관절을 어떻게 쓸 것이냐, 내가 원하는 곳까지 어떻게 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관절을 이제 아껴서 잘 써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로 자동차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자동차를 수만 킬로까지 잘 쓸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관절을 잘 아껴서 쓰게 된다면 우리의 관절을 100세, 120세까지 튼튼하게 내 관절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절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관절과 뼈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육과 얘네들을 별개로 따로 볼 수 없고 이 세 가지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골격계 관리는 근육과 뼈와 관절 이 세 가지라 잘 관리되어 있을 때만 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 가지가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세 가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근육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아무래도 근육뼈 관절 중에서 근육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큽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다들 경험하시고 주변에서 들어보셨겠지만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 되게 많죠. 허리 디스크 있는 분들의 근본적인 치료는 수술이 아니죠. 시술도 아니고요.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등에 있는 기립근을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등의 근육을 잘 튼튼하게 해줬을 때 내 디스크가 떠서 그것을 보존할 수 있는 거죠. 즉 나의 디스크의 관절 건강은 뼈의 사이에 있는 관절 건강은 결국 옆에 붙어있는 기립근이 튼튼한 근육 건강에서 왔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육을 두 번째 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뼈 건강과 관절 건강에 대해서 그 서로의 차이도 알아야 되지만 영양을 어떻게 써야 될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의 뼈는 그래 나 골다공증이야. 그렇다면 뭘 먹어야 되지? 그래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야. 이렇게 한다면 내가 영양요법으로 3분의 1밖에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 우리의 뼈의 구성 성분을 보면 뼈의 구성 성분의 39%가 칼슘이에요. 오? 칼슘이 90%가 넘는 줄 알았는데 뼈의 구성 성분이 90%가 아닌 3분의 1, 39% 정도밖에 안 되네. 나머지는 뭐냐면 콜라겐이나 단백질, 아미노산 같은 여러 가지 물질로 뼈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 걸린 사람에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만 공급한다고 해서 골다공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즉 3분의 1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골다공증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하지만 영양요법만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뼈에 필요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다가 플러스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C 또는 콜라겐을 섭취해야지 내 뼈가 튼튼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다공증이 있어서 칼슘제 먹었는데 골 밀도가 왜 이렇게 안 올라가지? 라고 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약국에서도 많이 봤고요. 그런 분들에게 콜라겐이나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K라든지 그 다음에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C를 섭취하게 되면 많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라든지 관절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 먼저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니까요. 관절하고 뼈하고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나 지금 무릎 관절이 너무 아파. 그러면 뭘 먹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칼슘제를 많이 드세요. 나 무릎 아픈데 칼슘제를 먹습니다. 무릎은 어디죠?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관절입니다. 관절인데 칼슘을 먹는다?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왜 그러냐면 근육뼈 관절은 같은 계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관절이 많이 닳아져가지고 관절을 보충해야 될 상황에서 칼슘제를 먹는다는 것은 조금 2차적인 것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관절이 많이 닳아서 관절에 필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면 글루코사민과 MSM 같은 것을 섭취를 해야지만 관절에 좋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많이 걸어서 나 젊었을 때 너무 많이 일을 해서 관절이 너무 아파 라고 했을 때 칼슘제 그것도 먹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1차적으로 필요한 퍼스트 초이스죠. 퍼스트 초이스. 먼저 결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MSM과 글루코사민과 이런 것들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과 뼈와 관절 이 차이도 알아야 되고 이게 상호 보완적이다라는 개념을 알고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대표적으로 관절염이 있는데요. 이 관절염에 대해서도 좀 차이를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관절염은 대표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우리 몸에 있는 연고를 내 몸에 아닌 성분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내 몸에서 면역세포들이 내 관절을 갉아먹는 겁니다. 이것은 내 게 아닌데 라고 하면서 갉아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건 언제 생기느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이 예민할 때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면역이 예민할 때가 언제냐라고 하면 혈기왕성할 때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3, 40대, 특히 요즘은 20, 30대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3, 40대 여성분들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자가 면역 질환이면서 가족력이 있는 거고요. 면역 질환이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해결점은 물론 그것도 알아야 됩니다. 병원에서 치료법은 어떻게 하냐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요. 류마티스 관절염에는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해야 될 것은 면역력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프로바이오틱스 또는 마이크로바이옴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면역에 관련돼서는 면역을 증강해야 된다는 단어를 이제는 쓰지 않으셔야 된다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면역력을 높인다, 면역을 증강한다 이런 말을 자꾸 쓰다 보면 이게 오히려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최근에는. 그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는 면역력을 높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외부에서 균이 들어왔을 때 면역력을 높여서 그걸 싸워 이겨야 되는 상황이 더 많았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내 몸에서 면역 반응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뿐만 아니라 루푸스라든지 크론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가 면역 질환 내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병원에 갔더니 나 루푸스네. 그래서 병원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서 면역 억제제를 처방했어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이 헷갈리기 시작하냐면 면역력을 떨쳐야 되는데 그런데 면역력에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오히려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되는 거죠. 우리는 아연과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면역에 도움이 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면역을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말을 바꿔서 프로바이오틱스가 하는 역할은 면역이 낮은 사람들은 높여주지만 너무 과잉으로 일어난 사람은 아래로 떨쳐주는 역할, 즉 면역 반응을 정상화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파이토케미칼입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지 어떤 일이 도움이 되냐면 면역 억제제를 먹고 있는 사람에게 프로바이오틱스 아연 파이토케미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대해서 지금 면역 억제제를 분명히 처방하고 스테로이드를 처방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계속 젊은 분들에서 관절염이 일어난 분들에서 자가면역증이 많이 일어나고 됐고요. 그다음에 루푸스에도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결점은 뭐냐면 면역 반응의 정상화인 프로바이오틱스, 항산화제, 비타민 A, C, E, 그다음 비타민 D를 섭취하게 되면 류마티스 관절염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야 될 것은 뭐냐면 MSM이라든지 글루코사민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퇴행성 관절염은 뭐냐면 퇴행이라는 것은 너무 많이 해서 후진한다는 뜻이잖아요. 너무 많이 썼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관절을 너무 많이 썼어요. 뭐 하루에 뭐 여러 번씩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다든지 그리고 사다리를 너무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다 닳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선수들 중에서도 무릎 관절이 다 닳아졌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그게 바로 퇴행성 관절입니다. 이런 것은 나의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고요. 즉 나이가 60세 정도 됐을 때, 뭐 45세 이상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75세 되면 80%가 관절이 다 닳았다고 하는데 이 다른 관절을 채워주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절을 채워주기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글루코사민이에요. 콘드로이친은 너무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콘드로이친은 약간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글루코사민을 흡수해가지고 뭐 콘드로이친이나 관절에 필요한 것을 만들게 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MSM이 하는 역할은 관절의 구성 성분에 도움을 주는 거지 관절의 직접적인 구성 성분은 아닌데요. MSM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혈관을 확장을 시켜줘요. 즉 내가 무릎에 있는 혈관을 확장시켜 주다 보니까 무릎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면 나의 무릎을 만들 수 있는 연골을 만들 수 있는 영양분들이 무릎에 도착할 수 있게끔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무릎의 통증을 느꼈던 것을 빼낼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에는 MSM과 글루코사민을 같이 섭취해야 효과가 좋고요. 그 다음 또 하나 포인트는 뭐냐면 MSM도 효과를 나타내려면 몇 미리 이상이 돼야 돼요. 그게 바로 1500ml입니다. 그리고 글루코사민도 1000ml 이상은 돼야지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에 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제 정리하면서 넘어가기 위해서 류마티스 관절염과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류마티스 관절염은 젊은 사람에게서 걸리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관절에 대한 영양요법인 MSM과 글루코사민을 쓰기 전에 먼저 전제 조건은 면역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프로바이오틱스, 오메가3라든지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비타민 A, C, E, 셀레늄 같은 것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퇴행성 관절염은 조금 다르죠. 많이 써서 그런 거기 때문에 연골에 대한 영양을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글루코사민이 들어가면 연골이 튼튼해지는데 그것을 도와주는 게 누구냐면 MSM이죠. 그래서 MSM과 글루코사민이 같이 섭취했을 때 도움이 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오메가3를 섭취하면 염증이 없어지기 때문에 관절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 엑스바디라는 게 지금 병원에서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곳에서 엑스바디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바디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면 그럼 도대체 인바디는 왜 하고 엑스바디는 왜 하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바디를 왜 하냐라고 하면 체지방 재려고요. 그 다음에 엑스바디를 왜 하냐 그러면 뭐 자세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려고요. 근육을 하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너무 가까운 목표고요. 근본적인 목표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바디를 하는 목표는 뭐냐면요. 체지방을 파악하고 나의 구성 성분을 알므로써 내가 어떻게 대사성 증후군이라든지 당뇨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걸 예방할 수 있을 거냐라는 것을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다음에 엑스바디는 뭐냐라고 했을 때 나의 자세라든지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를 체크를 하면서 내가 앞으로 닥칠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예요. 엑스바디라는 것은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의 자세를 어떻게 고칠 것인지를 엑스바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사에서 하는 것을 보면 엑스바디에서 그치지 않고 거기 자세를 바로잡기 위한 운동이라든지 근육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를 알려주는 부분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근골격계 질환이 있다라든지 또는 근골격계 질환이 있을 것 같아서 주의를 해야 되는 가족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엑스바디를 꼭 해서 나의 근육을 어떤 근육을 특별하게 더 높여야 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한번 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추후에 이미 디스크가 무너졌다든지 나의 근육이 삐뚤어져서 측만증이 생겼을 때 그때 근육을 늘린다고 하면 통증을 동반한 근육 증강이기 때문에 늦을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좋은 그런 도구가 있을 때 엑스바디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나의 미래에 있을 근육 통증, 근골격계 질환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번씩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 아시죠? 뒷모습만 나와서 잘 모르겠지만 김종국이라고 있습니다. 김종국. 운동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죠. 김종국이 공익인 줄 아신가요? 공익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4급 판정을 받았어요. 너무 이해가 안 되시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젊었을 때 20대 때 척추 측만증이 심해서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거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굉장히 삐쩍 말랐었어요. 그런데 이 척추 측만증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결과 지금 근육이 옆에서 튼튼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척추 측만증을 어느 정도 해결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이쪽 근육을 보게 되면 근육의 비대칭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특히 허리 통증이나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는 운동을 하고 근육을 키우는 이유는 근육이 뼈를 보충을 해서 근골격계 통증을 예방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그것을 내가 판단하기 위해서 엑스바디라든지 이런 것에 진단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해야 되지만 최근에는 뭐 있으니까 같이 주변에 가까운 곳에 있으면 엑스바디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하는 거가 어떤 부분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운동을 하게 되면 근손실입니다. 우리 몸이 파괴돼요. 그런 거를 알아야지 내 몸의 대사를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안 하는 게 내 몸 상태는 원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운동이 하는 게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이쪽에서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나요. 몸에 안 좋은 겁니다. 근손실이 맞습니까? 라고 했는데 맞는 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손실이 되고 근육이 파괴되고 근육이 안 좋아져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면 근육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쪽에 휴식을 취하고 영양요법을 하게 되면 근육이 그 전보다 더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트레이닝하면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은 손상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특별하게 회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육이 파괴되니까 우리 뇌에서 깜짝 놀래요. 우리 뇌가 깜짝 놀라면서 누구를 보내냐면 성장 호르몬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은 원래는 축산업자들이 만든 단어죠. 축산업자 유럽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이 축산업 전쟁을 하면서 만든 게 성장 호르몬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회복 호르몬이에요.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은 회복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몸이 이렇게 손상이 돼요. 데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괴되니까 나의 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 큰일 났어. 이거 회복해야 돼. 그러면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뿜어내냐면 성장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을 뿜어내니까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회복되면서 개선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운동하기 전보다 더 좋은 상태로 돼버리기 때문에 운동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 몸을 파괴하는 거지만 더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 몸에서 만약에 이렇게 회복 호르몬이 나와서 회복할 때 영양이 부족하면 오히려 회복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운동할 때 단백질 섭취를 안 하면 근육은 소실이 되고 근감소증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운동할 때 꼭 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할 때 노화가 일어나요. 우리 그런 경험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제 친구들 중에 특히 제 나이대 친구들이 그러거든요. 연초만 되면 갑자기 운동한다고 그래요. 갑자기 뭐 안 하던 운동을 한다고 올해 나 헬스 끊어놨으니까 이번에 운동해서 건강 찾을 거야 라고 하는데 연초에 그런 모임을 하고 나서 운동하겠다고 선포한 그 애가 한 여름쯤에 만나게 되면 갑자기 애가 무슨 큰 병을 겪은 것처럼 갑자기 늙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운동했는데 늙어서 돌아온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 경우는 뭐냐면 바로 이 경우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내 몸이 파괴됐는데 회복하는데 영양요법을 안 쓰게 되면 오히려 노화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근육을 늘려주려면 단백질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운동을 하면서 늙지 않으려면 항산화제를 꼭 섭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A, C, E, 셀레늄, 코큐텐 이것은 운동할 때 내가 노화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백질 섭취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미리 또 한번 설명드리고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또 하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그 30대 이후부터는 근육을 만들어내는 속도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가 뭐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보면 밥을 물론 군대에서 많이 줘서 많이 먹었지만 운동을 조금씩 하잖아요. 심심해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너무 늘어납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근육이 늘어나서 등 굽는 것도 불편하고 활동하는 게 너무 불편해 이런 생각을 잠깐 정말 너무 잠깐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이를 먹고 나서 운동을 아무리 하고 단백질을 섭취해도 근육이 생기는 양이 예전과 같지 않아요. 그 말은 뭐 말이냐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근육을 만들어주는 속도가 늦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은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만드는 속도를 높여주는 부스팅 할 수 있는 오미자 추출물을 같이 섭취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리를 하면요. 운동은 몸에 좋은 건데 좋은 것을 시작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근육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 충분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면서 늙지 않기 때문에 항산화제를 꼭 섭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이를 먹고 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육 붙는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오미자 추출물을 먹어서 근육 붙는 속도를 높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단어를 정리하면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뭐 해야 되냐면 프로바이오틱스 섭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파이토케미칼을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가면역 질환을 좀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닳아진 거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연골 부절로 채워줘야 될 게 글루코사민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MSM을 같이 섭취를 해주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 근골격계를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거고 운동은 손실을 일으키게 하지만 자극제가 되고 플러스 해줘야 될 것은 단백질 섭취 꼭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우리가 오미자 추출물을 같이 먹게 되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운동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요. 운동이 나의 관절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논문에 나온 그림을 보게 되면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아이리신이라는 이게 바로 마이오카인입니다. 마이오카인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이오카인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보듯이 지금 관절입니다. 이쪽에 관절을 크게 만들어주고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을 하면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것은 글루코사민이고 뼈를 튼튼하게 하는 것은 칼슘이다라는 단순한 생각을 영양요법으로만 대부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이것을 시동을 걸어주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운동이라는 거죠. 그 운동을 했을 때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나의 연료를 가지고 그것을 관절을 만들어주고 뼈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면 회복할 수 있게끔 시동을 걸어주는 거고요. 근육을 높여주려면 단백질 공급을 해야 되고 그 단백질 공급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이제 회복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근육뿐만 아니라 연골에 필요한 것은 뭐냐면 글루코사민과 단백질과 히알루론산이에요. 그래서 히알루론산까지 들어가 있어야지 연골의 구성 성분이 되는데 이거를 단순히 먹는 것만으로도 관절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부족하다는 겁니다. 누가 시동을 걸어주냐? 운동을 했을 때 마이오카인이 나와서 시동을 걸어준다는 거죠. 그 다음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뼈를 단순히 그냥 칼슘이라든지 이런 거를 섭취하면 물론 뼈가 튼튼해지겠지만 시동을 걸어주는 운동이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운동을 또 도와줄 때 운동뿐만 아니라 얘네들의 시동을 걸어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먼저 한번 또 드리고 두 번 듣게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먹은 칼슘이 원래 소화가 잘 안 돼요.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을 섭취를 하게 되면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칼슘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꼭 들어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디까지 칼슘이 들어왔냐 생각을 해본다면 소장에서 혈액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장소는 칼슘이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냐면 뼈까지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혈액에서 뼈까지 가는 것을 누가 해주냐면 비타민 K와 마이크로바이옴이 해줍니다. 그래서 혈액에 칼슘이 녹아져 있는 것이 만약에 석회화된다면 우리가 어깨 석회화된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뭐 신장결석이라든지 근육의 석회화라든지 이런 석회화들은 혈관의 석회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은 칼슘이 침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칼슘이 혈액에서 굳어버리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혈액에 있는 칼슘이 뼈까지 갈 수 있게 하는 게 비타민 K와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 그러면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물론 필요하고요. 얘가 뼈에 달라붙게끔 하는 게 비타민 K와 마이크로바이옴이죠. 비타민 K는 어디서 챙겨 먹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비타민 K는 녹황색 채소에 많이 들어있고요. 이게 파이토케미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꼭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만 챙겨 드시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에다가 종합 비타민을 꼭 드시게 해야지만 골다공증이 해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플러스 칼슘만이 뼈의 구성 성분이 아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단백질, 아미노산, 그다음에 콜라겐이나 비타민 C까지 생각을 하시면 골다공증 해결하면서 몸 전체를 건강을 챙길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뒤에 또 하나는요.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뒤에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일을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면 근육이 손상이 돼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배에서 복부지방이 생기게 돼요. 복부지방이 생기면 뭐 빈혈이나 이런 것도 생기겠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쪽이에요. 당뇨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져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복부비만이 생기게 되면 당뇨가 생기는데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게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가 그림을 보고는 있지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먹은 음식은 실질적으로 먹은 음식은 어디로 가냐면 당이나 탄수화물이 많겠죠. 걔네들이 우리가 소화관에서 장에서 흡수가 됩니다. 그럼 혈액으로 가겠죠. 혈액으로 가면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 혈당이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근육으로 보내요. 근육에서 50%에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은 65%까지 혈당에 있는 당이 근육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동을 하지 않거나 근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근육에다가 저장을 많이 못하겠죠. 그러면 혈액에 있던 당이 근육으로 못 가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간으로 갑니다. 그런데 간으로 갔는데 이 간으로 가는 사이에 저장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혈액의 당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뇨에 걸리기 시작하기 하고요. 또 하나는 간에 들어갔던 당들이
매일매일 축적하다 보면 이거 너무 많이 들어오는데 하면서 얘네들을 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이 지방으로 바뀌면서 간의 지방간으로 바뀌는 거죠. 그 지방간이 되다 보면 오늘 또 지금 또 들어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너무 많은 당을 콜레스테롤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뇨가 생기기 근손실이죠.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에 저장하지 못하니까 애가 혈당이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간으로 갔기 때문에 지방간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이 혈액으로 다시 누출되면서 이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집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점점점 혈액을 돌다가 침착이 되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죠.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압이 심장에서 뿜어내는 혈압이 모세혈관까지 전달이 잘 돼요.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애가 모세혈관이 약한데 그 부분에 강한 혈압에 의해서 터지기 쉽습니다. 이게 바로 뇌졸중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그런 식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육량이 부족해지면 당뇨가 생기고요. 당이 높아지면서 콜레스테롤, 지방간도 생기지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심혈관 질환이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이 꼭 전체적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게 필요하고 면역과 뇌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어떻게 보면 MSM도 잠깐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공이면서 너무 등장하는 시간이 좀 짧긴 한데 MSM이 우리가 관절에 좋다라는 것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관절에 좋은데 이게 좋은 방법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죠. 관절에 침착되는 것은 글루코사민입니다. 그리고 프로테오글리칸을 만들고 관절에 있는 성분을 만든다. 그렇게 깊이 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냥 관절의 구성 성분을 채워주는 윤활제 역할을 하는 게 글루코사민이에요. 그런데 MSM을 먹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의 MSM이 관절로 가는 길을 확 열어줍니다. 혈관을 확장해서 내가 먹은 영양이 관절에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혈관이 확장되니까 좋은 물질도 가지만 관절에 안 좋은 염증 물질이나 통증 물질도 빠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MSM을 글루코사민과 같이 먹었을 때 관절염이라든지 관절 통증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좋은 MSM에서 지금 보면 이 메틸이라는 것은 그냥 탄소라는 거고요. 메틸, 메탄올 할 때 나왔던 그 메탄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보다 가운데 있는 게 이 S입니다. 이 S라는 게 뭐냐면 황이에요. 이 황이 글루타치온에도 들어와 있는 성분이고요. 이 황을 우리 몸에 보충하기에 가장 안전한 형태가 MSM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황이라는 게 우리가 얼마나 좋은 거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유황오리. 여기 황 아시죠? 유황오리. 우리의 선조들이 황을 먹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황을 그대로 먹으면 황은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아황산가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황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위험하지만 황이라는 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걸 황을 오리에게 먼저 먹입니다. 오리에게 먹였더니 그게 바로 유황오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유황오리를 먹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황을 섭취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항산화 효과도 나타나고 혈관을 확장시키고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좋게 했었죠. 그런데 우리가 유황오리를 날마다 먹을 수가 없잖아요. 비싸기도 하지만 유황오리에 들어있는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것들이 또 너무 오버돼서 우리 몸에 과영양화 될 수 있습니다. 과영양화 될 수 있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황을 섭취하는 방법은 바로 MSM으로 섭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MSM을 섭취하다 보면 관절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죠? 뭐냐면 MSM을 섭취했더니 모발에도 도움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헤어라고 했는데요. 털이에요, 털. 털이라든지 이런 거, 마이크로바이옴이라든지 이 전체적으로 MSM을 섭취했을 때 여러 가지 효과도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뒤에 쭉 관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MSM을 섭취하면 관절에도 좋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관절에 글루코사민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터줬고 항산화제 효과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그 섭취하면서 좋아지는 게 뭐냐면 피부에도 도움이 되지만 모발에도 도움이 되는 게 MSM입니다. 더군다나 더 좋은 것은 석회화를 막을 수 있어요. 우리 40, 50대 되면 어깨 석회화 되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뭘 먹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관절에 도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MSM이 여러 가지 황으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석회화를 막아줄 수 있는 게 MSM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회화를 막아주는 게 바로 혈관 확장을 해가지고 염증, 통증 물질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근육으로 돌아왔는데 근육은 당연히 움직임에 대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관이에요. 근데 오늘 얘기할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니겠죠. 근육에서 하는 역할 중에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에너지 저장과 열 생산을 만들어서 근육에서 에너지를 써버리는 역할을 하게끔 하고요. 당을 소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쓴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혈당 조절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근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근육이 부족하게 되면 당뇨 무조건 생기게 돼요. 한번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건데 여러 번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릴게요. 내가 먹은 음식이 몸에 들어왔는데 근육에 양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당을 근육에 저장해야 될 것을 그쪽으로 못 가기 때문에 혈액에 남아있어요. 혈액에 남아있으니까 당이 높아지겠죠. 그 과정에서 하나만 추가할게요. 그러면 인슐린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됩니다. 인슐린을 분비해도 이 당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 이자는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이 계속 뿜어냅니다. 왜 당이 안 떨어지지 하면서 인슐린이 계속 분비해요. 그런데 근육에 저장할 수 없으니까 혈당은 안 떨어지죠. 그런데 인슐린이 계속 분비되니까 내 세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인슐린에 대한 말을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바로 경계성 당뇨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내가 혈관에 있는 당을 어떻게 쓰는지 없애기 위해서 간에게 먼저 위임을 해요. 간에다 보냈는데 얘네들이 계속해서 이게 넘치기 때문에 이것을 어쩔 수 없이 당을 지방으로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중성지방이 축적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혈증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뇌혈관으로 심장질환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근육이 절대적으로 당뇨를 예방하는 데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인슐린이 계속 뿜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인슐린이 근육에 말을 안 듣는 것을 알게 돼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육이 이제 말을 안 듣네? 그러면 이 당을 어디에 축적하기 시작하냐면 내장 지방에다 축적하기 시작해요. 근육은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뱃살에다가 저장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 경계성 당뇨 있으신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다리는 가늘어지는데 배는 볼록 튀어나오는 E형 체형이 돼요. 그게 바로 이 과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당대사의 근육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오카인이라는 근육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호르몬이 항종양 효과가 있습니다. 암을 예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암 환자들이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게 우리 꼭 운동하라고 하는 이유가 마이오카인이라는 특별한 성분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과학적 근거 없이 그냥 운동하라는 게 아니고요. 마이오카인이라는 게 근육에서 나오는데 이 마이오카인이 암을 없애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운동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운동을 요즘에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떻게 보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지 마이오카인이 나와요. 그러니까 운동을 했을 때 마이오카인이 나오는 다른 운동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오카인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알게 되면요. 마이오카인은 근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허벅지 근육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허벅지 근육에서 나오는데 얘네들이 혈관을 통해서 돌게 되면 BDNF라는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요. 이 마이오카인 중에서 이 성분이 뇌에 도달을 하게 되면 뇌의 대뇌피질을 두껍게 해줘요. 대뇌피질이 두꺼웠을 때 어떤 게 좋냐면 대뇌피질이 두꺼워지면 반대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대뇌 피질이 얇아지면서 인지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인지력이 떨어지면 기억력도 떨어지고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예요. 그런데 대뇌 피질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서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농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것도 내 허벅지 근육에서 나와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내 허벅지 근육에서 운동을 했을 때 아이리신이라는 것은 지방세포를 태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허벅지 운동을 했는데 이상하게 허리살이 빠지는 거 다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그 라이드 많이 타시죠? 라이드 많이 타셨을 때 허벅지 운동을 분명히 했는데 뱃살이 빠져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나 뱃살 빼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 해야겠어 라고 한다면 윗몸 일으키기 했더니 아래에 근육이 단단하게 잡힙니다. 그런데 위에 뱃살이 더 그대로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헬스장에 가보시면 엽기라든지 헬스장에서 열심히 운동하신 분들이 있는데 가슴 근육이라든지 어깨 근육 엄청 튼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도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사이클 타거나 라이딩 하시는 분, 허벅지 운동 하시는 분들은 배가 잘록해요. 허리가 잘록하고 뱃살이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마이오카인에 의해서 지방을 태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방을 태우는 운동은
허벅지 운동이라든지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 고강 운동이다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에서 나오는 게 단순히 근육에서 나오는 것들이 근육에만 효과가 있다면 내 허벅지만 좋아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내 머리도 좋아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내 지방세포도 태우는 건 호르몬으로서 내 혈액을 돌게끔 하는 물질인 마이오카인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마이오카인을 한번 뽑아가지고 암세포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직장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당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이쪽에 보면 전립선 암, 그 다음 이쪽에는 췌장암, 그 다음 자궁암. 이렇게 마이오카인을 가지고 다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이오카인을 가지고 암세포에다 날마다 조금씩 점적을 해봤더니 이 암세포의 크기가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암에 대해서는 마이오카인이 효과가 있다는 거, 항암 치료를 할 때는 꼭 마이오카인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근데 운동을 하게끔 했을 때 그 운동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어야 되고 마이오카인이 나오는 곳은 근육이기 때문에 근육이 있어야 된다는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이 부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음식을 섭취하면 당이 당연히 높아지죠. 그런데 이게 근육에 저장이 해야 된다. 근육이 저장이 되는데 근육량이 적으면 어떻게 되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간에 저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지 날마다 글리코겐이라든지 당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얘네들을 중성지방으로 저장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콜레스테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다행인 게 우리 몸에서 콜레스테롤이 너무 많으면 얘네들을 쓸개를 통해서 이렇게 장을 통해서 밖으로 버리게끔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장, 간 순환이 있어요. 장하고 간은 순환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버린다고 버렸는데 얘네들이 다시 간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를 막아준 게 누구냐면 프로바이오틱스하고 식이섬유가 잘 되어 있어야 버릴 건 버리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장 관리도 잘 해야지만 내 몸에 너무 넘쳐나는 콜레스테롤을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던 콜레스테롤이 있던 장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50대가 넘어가면 대부분 콜레스테롤 약 먹어요. 내가 먹고 싶지 않아도 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니까 찜찜하기 때문에 먹긴 하는데요. 먹는 거 그렇게 되게 안전한 약입니다. 콜레스테롤 약은. 콜레스테롤 약 한 가지는 단순하고 안전한 약이에요. 그 하는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남아있는 이 당이 지금 중성지방을 통해서 콜레스테롤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콜레스테롤 약이에요. 그런데 액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어떤 거냐면 분명히 안전하고 이 과정이 좋은 약이긴 하지만 중성지방을 안 만들어내기 때문에 간에서 얘네들도 안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즉 코큐텐하고 비타민 A, D, E, K가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1년 먹었을 때, 2년 먹었을 때는 그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느 정도 지용성 비타민은 저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10년 지나고 이렇게 되면 코큐텐이나 비타민 A, D, E, K의 결핍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 먹는 분들은 무조건 약은 안전하지만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코큐텐, 비타민 A, D, E, K를 꼭 먹어야 된다라고 꼭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근육을 늘리려면 아유 나이 들어서 근육도 안 붙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기 보면 20세 때는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튼튼한데 66세 되면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76세 되니까 지방이 더 많은 허벅지를 가지게 됐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더군다나 당뇨에 걸렸더니 50세가 됐는데 60세보다 더 근육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동을 하면 달렸다는 거죠. 66세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벌써 튼튼해졌죠. 이 상황에서 충격적인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철인 3종 경기하는 70세 있는 분이 이쪽에 24세에 있는 허벅지 근육보다 더 튼튼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튼튼한 근육, 튼튼한 허벅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철인 3종 경기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윗몸 일으키기 하나 하기도 힘든데 철인 3종 경기, 뭐 수영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약간의 도움을, 과학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죠. 단백질, 아미노산 섭취하면서 운동하는 것은 필요한데 내가 허벅지 근육을 만들어내는 근육 생성 능력이 조금 떨어졌으니까 오미자 추출물로 부스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머슬을 부스팅할 수 있는 것까지 추가해서 섭취를 해서 내 근육을 만들고 이 근육에서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아름답고 멋지고 예뻐지기 위해서 근육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 때문에 근육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오카인이 분비되게끔 근육을 만들어 놓자 이런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이오카인이 내 뇌를 깨끗하게 해주고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지방을 태워줄 뿐만 아니라 암을 예방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마이오카인을 통한 근육을 필요성을 그러면 부스팅할 수 있는 오미자 추출물까지 단백질 섭취 이런 것까지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운동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죠. 제가 이름은 조금 저렴하게 나와 있지만 동전 이름을 가지고 있는 스피닝 기구예요. 그렇지만 좀 고가의 스피닝 기구입니다. 이름과 다르게 굉장히 비싼 것을 제가 큰맘 먹고 마련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운동을 했을 때 지금 처음에는 20좀 말이 나올 뻔했네요. 20 그렇죠. 그 센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지금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처음에는 유튜브를 보면서 시속 28km로 천천히 달리면서 그냥 쉬엄쉬엄 달렸어요. 그럼 땀도 나고 많이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지 마이오카인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강도 7로 하고 시속 46으로 달려봤습니다. 이렇게 달리면, 뭐 몇 분 달리면 아마 다음날 못 일어날 수 있는 몸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고강도 인터벌 운동이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강도 6이나 7로 해가지고 시속 40km 넘게 30초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시속 28km로 달려요. 천천히. 이렇게 해서 반대로 하면 내 몸은 어떻게 느끼냐면 너무 강하게 운동을 했다가 천천히 운동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강도 있는 운동을 한 것처럼 내 몸이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의 효과가 훨씬 더 높아지고 그러면서 마이오카인도 나와요. 그러니까 천천히 걷기 운동하면 마이오카인이 안 나오지만 이렇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시 정도 되면, 오후 6시 되면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한쪽 방향으로 원을 그리면서 빙빙빙 도시는 종교 행사 하시는 그런 분들 많이 있으시죠. 선캡 쓰고, 뭐 등산복 입고, 이렇게 팔을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종교 행사하는 것처럼 돌아다니시는, 본인들은 운동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종교 행사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좋지만 이 운동이 어떻게 되면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강도가 똑같고 강도가 낮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마이오카인이 나오는 운동은 안 됩니다. 마이오카인이 나오려고 운동을 하고 싶다면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따다다다다다다 빠르게 좀 달렸다가 한 10초 정도 빠르게 달렸다가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달렸다가 걷다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주시면 이게 그 운동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 마이오카인이 나올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몸을 운동할 때 식단 조절을 같이 하는 게 좋은 거고요. 단백질 섭취를 좀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스피닝하고 결과만 말씀드릴게요. 식단 조절을 했을 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절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스피닝과 식단 조절을 했을 때 12주 동안 실행을 해본 결과 몸 상태, 콜레스테롤이라든지 중성지방이라든지 뭐 LDL이라든지 이런 수치가 좋은 변화가 있었다는 거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HDL이라든지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스피닝하고 우리가 라이딩 하려고 한다면 식단 조절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 이 식단 조절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먹는 음식의 30% 정도를 단백질로 바꾸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먹는 음식의 단백질로 30%를 채우면 8주 후에 5kg 정도 감량이 된다는 게 연구 결과로 통계로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하루 세 끼 똑같이 먹는데 단백질 쉐이크를 추가로 먹으면 그거는 이제 살은 좀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간식이라든지 이런 걸 빼고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를 하게 되면 칼로리 조절도 되고 내 단백질 근육 만들어주면서 에너지를 태우기 때문에 식단 조절로서 내 체중도 감량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운동을 했을 때 휴식도 필요해요. 휴식을 했을 때 이건 연구 결과로 나온 겁니다. 어떻게 했냐면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한 그룹은 30분 동안 사이클을 엄청 힘들게 태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가 혈액 검사해가지고 몸의 염증 수치 체크해 볼게요 라고 한 거고요. 이쪽 분들에게는 제가 발 마사지 해드릴게요 하고 발 마사지를 하고 나서 그 30분 정도 후에는 발 마사지 후에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보다 발 마사지를 한 사람이 근육의 손상에 대한 회복이 빨랐고요. 지방 대사도 훨씬 더 잘 됐어요. 그뿐만 아니라 코티솔의 회복도 빨랐다는 거예요.
코티솔은 아시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빨리 제거됐다는 거고 내 몸 상태가 회복이 빨랐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고강도 인터벌 운동으로 강도 7로 42km 달리고 10분 좀 천천히 달렸고 반복하고 나서야 한 30분 정도 바이크 탄 다음에 바로 발 마사지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단백질 섭취 꼭 하시는 거고요. 이렇게 했더니 몸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그 비포 애프터 사진은 특별하게 안 해놨는데요. 제 인터넷으로 제 사진을 검색해 보면 거의 그 살이 엄청 많이 쪄 있는 모습을 금방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보면 제가 작년 11월 정도에 11월 정도 하고 지금 보면 제가 한 8kg 정도 감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으로 하면 그렇게 건강하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단백질 섭취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요.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어요. 단백질 섭취는 운동 전후 24시간에서 48시간 이내에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쪽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10시간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피크가 떨어져요. 즉 운동을 하고 나서 단백질 섭취를 늦게 하면 할수록 내 근육을 만들고 회복하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은 내 몸을 파괴시키는 거고 회복시키는 게 단백질 섭취다. 그리고 운동을 해야지만 그게 스타트 버튼이 눌러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내 몸을 회복하는 것은 단백질 섭취, 항산화제 섭취, 그다음에 오미자 추출물로 부스팅 이렇게까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슐린 민감도 이쪽도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하실 때 그 당뇨가 있으신 분이나 경계성 당뇨 있으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여기를 보니까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뭐 당뇨가 없으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는 정상적인 사람들도 떨어져요. 초등학교 애들도 조사해보면, 과자 많이 먹고 빵 많이 먹는 애는 인슐린 민감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진 사람들이 운동을 했을 때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48시간, 즉 이틀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입니다.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가 이틀에 한 번씩 세팅을 제로해주면 내가 당뇨에 걸릴 확률이 점점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근육량을 늘려주면 내 몸은 당뇨하고도 멀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하고는 상관없지만 또 시간이 부족함에 불구하고 또 한번 말씀드리면요. 연구 결과가 독일에서 있었어요. 독일에서 코로나 시대 때 2020년 동안 5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우리 다 코로나 한 번씩 걸렸잖아요. 저 또한 한 번씩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요. 코로나에 걸린 후유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뇨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당뇨 걸릴 확률이 1.28배로 늘어나게 돼요. 1.28배면 28% 상승한 건데요. 내가 그렇지 않아도 살이 쪄가지고 당뇨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이 시대에 코로나까지 걸렸으니까 당뇨가 걸릴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더 오래 살기 때문에 평생 당뇨에 걸릴 확률은 더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근육량을 높여서 당뇨를 예방할 필요도 있고요. 내가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은 바나바 잎 추출물이라든지 안전한 것을 꾸준히 섭취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바나바 잎 추출물은 내 몸에서 당을 태울 수 있는, 즉 당을 잘 태우다 보니까 당을 써버리는 것도 있지만요. 당을 잘 태웠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에너지를 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덜 피곤하게 돼요. 에너지를 잘 만드니까 덜 피곤하겠죠.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부작용이 있죠. 지방으로 갈 것을 에너지를 태워버렸기 때문에 살이 빠져요. 이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부작용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잎 추출물 드실 때는 내가 살이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하시면서 섭취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오미자 추출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미자 추출물을 섭취를 해야지 근육이 형성되는 게 조금 늘어났고요. 또 하나 운동을 했을 때도 회복 능력이 뛰어나집니다. 그래서 오미자 추출물을 좀 섭취를 하시는 것은 저는 운동할 때 단백질 섭취 물론이고 오미자 추출물로 부스팅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35세 넘어가면 그게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요. 이제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은 염증, 통증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와 오미자 추출물 꼭 필요하고 중강도 또는 고강도 인터벌 운동을 해야지 새로운 근육들이 생기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양요법은 지금 앞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체크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즉 MSM은 글루코사민과 같이 먹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글루코사민이 관절에 들어가지만 이 관절에 들어가는 것을 도와주는 게 MSM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이 먹었을 때 효과가 좋다. 그렇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들 잘 보게 되면요.
글루코사민은 정량이 들어있는데 MSM이 정량이 안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많고 그 다음에 MSM이 1500ml 들어있는데 글루코사민은 막 100ml 들어있는 제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들어가 있고 다 1500ml, 1500ml 들어가 있는 제품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런 거 미리수가 두 개가 필요한데 둘 다 정량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MSM과 글루코사민만 섭취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C와 콜라겐을 섭취하면 오히려 이렇게 효과가 관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관절을 만드는 영양성분이 글루코사민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비타민C와 콜라겐, 히알루론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말이고요. MSM이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황을 우리 몸에 주고 혈관을 확장시켜주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석회화를 예방할 수 있고 신경세포를 예방할 수 있는 게 MSM입니다. 그래서 아까 모발이 다시 나는 것도 있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내 몸에 석회화라든지 염증을 없애주는 거죠. 그래서 가끔씩 내가 어깨가 석회화 돼가지고 석회화 그것 때문에 긁어냈어, 수술했어 라고 하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석회화는 재발될 확률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석회화를 막기 위해서 MSM을 꼭 먹어야 돼. 그거에 대한 근거는 이쪽에 있어.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석회화를 예방했을 때 미네랄을 같이 섭취를 하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아연이라든지 이런 거 섭취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MSM과 시너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꼭 MSM과 종합 비타민 그래서 종합 비타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네랄은 한두 개 특별하게 외우면 굉장히 외울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미네랄 필요하네 그랬을 때는 MSM과 그 다음에 콜라겐도 필요하지만 미네랄인 종합 비타민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에 골다공증 해결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3분의 1밖에 안 돼요. 칼슘은. 이쪽에 볼까요? 칼슘은 39%입니다. 그렇지만 뼈를 이루고 있는 게 33%가 콜라겐이에요. 이 콜라겐이 부족하면 이쪽에 뼈를 보듯이 헐거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튼튼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칼슘도 필요하지만 콜라겐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콜라겐 나의 피부에도 좋지만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들은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B로 부족하고 콜라겐 또는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C를 먹으면 콜라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C를 섭취하거나 콜라겐을 섭취하거나 옵션으로 같이 플러스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단백질, 아미노산이 조금 근육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칼슘과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C 섭취도 괜찮고요. 나는 피부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니까 콜라겐으로 하겠어 라고 한다면 콜라겐과 칼슘, 마그네슘 같이 하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지금 이쪽에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칼슘이라는 게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돼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뼈까지 아직 못 갔어요. 이 뼈에서 뼈를 만들어주는 게 누구냐면 조골세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뼈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조골세포, 골을 조립하는 세포예요. 이 조골세포를 누가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냐면 마이크로바이옴과 그다음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어떻게 먹지? 라고 한다면 종합 비타민에 있고요. 마이크로바이옴은 어떻게 관리하지? 프로바이오틱스죠.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항생제 많이 먹은 사람은 아이들은 뼈가 튼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관리가 잘 돼야지만 뼈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혈관까지 갈 수 있는 거 도와주는 거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뿐만 아니라 종합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 꼭 섭취해야지 혈관 침착이라든지 석회화도 막을 수 있고 뼈 건강을 이룰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연골입니다. 이제 뼈까지 했고요. 연골이에요. 연골의 구성 성분을 보니까 이쪽에 보면 3개죠. 전체 4개의 박스 중에서 3개가 75%가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린 것의 4분의 3이 콜라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절의 건강에는 콜라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콜라겐은 누가 해주냐면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C고요. 관절이 조금 안 좋고 내가 퇴행성 관절이 있다라면 콜라겐을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꼭 얼굴에 피부에만 관절에도 좋다는 것을 꼭 기억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테오글리칸과 글루코사민도 관절에 좋은 영양분이고요. 근데 너무 이쪽 부분만 하지 마시고 기억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관절에 수분이 좋다니까 수분을 어떻게 보충을 하지? 보충에 물을 많이 먹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요. 물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히알루론산을 먹으면 이 히알루론산이 관절에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MSM과 글루코사민 들어가 있는 부분에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게 바로 그라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까지 정리를 하면요. 운동 후에 MSM 글루코사민 C는 관절하는 거고요. 운동이 여기 들어간 이유는 운동을 영양료뿐만 아니라 운동을 해야 스타트가 된다는 것을 좋겠습니다. 관절의 75%는 수분인데 물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히알루론산이 그것을 보충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SM과 글루코사민 그리고 플러스 히알루론산이 왜 들어갔냐라고 한다면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수분을 보충하는 게 히알루론산이라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뼈가 1이고요. 콜라겐, 단백질, 아미노산, 비타민 C 같은 걸로 얘를 채워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육과 뼈 관절 이게 따로가 아니고요. 상호 보완적이기 때문에 이게서 진단을 하셔서 내를 알아야 되고요. 건강한 관절의 행복한 길로 나갈 수 있는 기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서익한 약사님 열정 담긴 강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1차, 2차가 진행되면서 약사님의 강의 열정이 더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3주차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듯이 배설계 관리에 대해서 준비해 주실 건데요. 다음 주에 늦지 마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3주차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설계 관리, 마그네슘, 오메가3 관련해서 약사님께서 마지막 열정적인 강의를 해주실 것 같고요. 날짜도 좋네요. 7월 7일 금요일입니다. 프라이데이 이글라이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해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익한 약사님의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약사님이 시간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질문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격려 말씀인 것도 같고요. 그래서 혹시 질문 한두 가지 정도만 받아주실 수 있으실까요? 약속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음번, 다음 3차 시에 다시 한번 참여해 주시는 걸 하고요. 오늘 프라이데이 이글라이트 6월 마지막 날 6월 30일 2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리더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네. 그 질문이 있으시면 그 본사 하셔가지고 미리 전면 다음 시간은 짧으니까 그 질문을 그 선별해 답변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했더니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답을 해주셔가지고 저한테 며칠 전에만 전달해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무리 광고로 그 1주차부터 3주차까지 강의 내용을 이제 2주차까지만 먼저 질문을 접수를 하고요. 우리 이글드림 그룹 총무단에 접수를 해주시면 이영남 실장님이나 이영남 실장님께 별도 공지를 드리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려서요. 수합해서